서울 강북의 좁고 굽이진 골목길에는 해마다 겨울이 더 잔인하게 찾아들곤 했다. 찬바람은 회색빛 시멘트 벽을 핥고 지나가며 낡은 방한복의 틈새를 기어들어와 뼈속까지 스며들었다. 이곳은 미나의 세상이었다. 12살의 어린 소녀, 미나는 이 매서운 추위 속에서 매일같이 고물 손수레를 끌었다. 삐걱거리는 수레 위에는 오늘 하루 종일 온 동네를 돌며 주워 모은 박스가 위태롭게 쌓여 있었다. 손가락 끝은 이미 감각이 없어졌고 입김을 불어봐도 잠시뿐 곧 다시 냉기가 돌아왔다. 민에게는 이 노동만이 자신과 할머니 박수진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녀의 손은 12살 소녀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거칠었고 피부는 트고 갈라져 있었다. 그날도 미나는 고물상에서 박스를 정리하고 고된 노동의 대가를 받았다. 손에 쥐어진 것은 딱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단 1,000원이었다.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찬바람을 맞은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적은 금액이었지만 이 1,000원이면 두 사람이 오늘 저녁 허기를 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미나는 입술을 깨물고 애써 웃었다. 이 돈으로 두부 한, 모아파 한 단을 사면 할머니가 좋아하는 따뜻한 된장국을 끓일 수 있을 터였다. 미나는 좁은 방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할머니를 생각하며 손수레를 힘껏 끌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잠시라도 편안한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미나의 유일한 행복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갑작스럽게 모습을 드러낸다. 미나가 익숙하게 골목길 모퉁이를 돌았을 때 그녀의 발걸음은 멈출 수밖에 없었다. 오래된 돌바닥 위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다. 낡았지만 여전히 값비싼 코트를 입은 백발의 노인이었다. 미나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몇몇 어른들이 지나갔지만 그들은 노인을 힐끗 보고는 술 취한 사람인가 보네. 괜히 엮이지 마. 속삭이며 무관심하게 지나칠 뿐이었다. 미나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 가슴이 시렸다. 그러나 그녀의 발은 그 자리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희미한 보랏빛을 띠고 있었다. 미나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노인의 어깨를 흔들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소녀가 노인의 손을 잡아보니 돌처럼 차가웠다. 이대로 이 추위에 방치되면 정말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미나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미나는 잠시 망설였다. 주머니 속에 1,000원. 이 돈이 없으면 오늘 할머니와 자신은 저녁을 굶어야 한다. 하지만 눈앞에 이 생명은 민에게는 1,000원이 세상의 전부였지만 그녀는 돈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것은 할머니 박수진에게서 배운 삶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였다. 결국 미나는 결단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손에 꽉 쥐었다. 이 돈이면 택시를 불러 병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미나는 온 힘을 다해 넓은 도로로 뛰어나갔다. 마침 빈 택시 한 대가 멈춰섰다. 미나는 숨을 헐떡이며 운전석으로 달려갔다. 아저씨, 저기 골목에 할아버지가 쓰러져 계세요. 병원으로 모셔다 주세요. 택시 운전사 공씨는 12살 소녀의 애타는 모습과 그녀의 손에 쥐어진 1,000원짜리 지폐를 보고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아가씨,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이 돈으로는 택시비가... 공씨가 말을 흐리자 미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께서 위독하세요. 빨리 가야 해요. 소녀의 진심에 공씨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그는 미나를 따라 골목으로 들어섰고 노인 김지훈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급히 그를 택시에 태웠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부탁드립니다. 미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택시가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미나는 노인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손가락에 끼워진 작고 낡은 은반지를 얼핏 보았지만 그저 단순한 장식이라고 생각할 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노인은 응급실로 옮겨졌다. 미나는 서둘러 공씨에게 1,000원짜리 지폐를 건넸다. 아저씨,
택시비요? 감사합니다. 공 씨는 미나의 손에 돈을 다시 쥐어주려 했지만 미나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아니요, 제가 내야 해요.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미나는 돈을 택시 좌석에 놓아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 문을 향해 달려갔다. 그녀의 주머니는 완전히 비어버렸지만 미나의 마음속은 낯선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작은 희생은 훗날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를 굴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그 순간에 미나는 알지 못했다. 그녀는 이제 빈손으로 할머니에게 돌아가 오늘 저녁을 굶어야 할 걱정뿐이었다. 하지만 이 1,000원의 선행이 사실 5년 동안 묶여있던 두 사람의 숙명을 이어주는 불가피한 끈이 될 줄이야. 미나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서울의 차가운 골목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머니 속의 텅 빈 공간이 뺨을 때리는 찬 바람보다 더 시리게 느껴졌다. 1,000원을 희생한 것은 옳은 일이었다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오늘 저녁 할머니 박수진에게 드릴 따뜻한 밥 한 술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어린 소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낡은 손수레가 없으니 걷는 길은 더 길게 느껴졌고 지는 해는 미나의 작은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고 창문 없는 반지하 방의 입구에 도착했을 때 미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석유 난로의 희미한 온기가 미나를 감쌌다. 할머니 박수진은 낡은 식탁 앞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굽어진 허리와 주름진 손이 세월의 고난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미나를 향한 눈빛만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다. 미나야, 이제 왔니? 늦었구나. 배가 많이 고프지?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미나를 맞았다. 하지만 곧 미나의 빈손을 발견했다. 평소라면 적어도 종이박스를 팔아 받은 돈이 쥐어져 있거나 내일 아침에 먹을 두부라도 사왔을 시간이었다. 오늘은 일이 별로 없었니? 아니면 몸이 아팠던 거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질책 대신 연민이 가득했다. 미나는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미나는 무릎을 꿇고 할머니 앞에 앉았다. 그리고는 조용하지만 솔직하게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골목에서 쓰러진 백발의 노인, 무관심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던 전부인 1,000원의 무게.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의 다급했던 순간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좁은 방 안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는 미나의 거칠어진 손을 잡았다. 미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다. 할머니, 죄송해요. 오늘 저녁 밥을 살 돈을 다 써버렸어요. 박수진 할머니는 미나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길은 떨리고 있었다.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니다. 미나야. 정말 잘했다. 할머니는 네가 그런 아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다. 돈이야 또 벌면 되지. 하지만 사람의 목숨은 돈과 바꿀 수 없는 것이란다.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는 미나의 마음에 쌓였던 죄책감과 추위를 한순간에 녹여주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다.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때 미나는 문득 아까 병원에서 보았던 노인의 손을 떠올렸다. 그런데 할머니, 그 할아버지 손에 작은 은반지가 있었어요. 하트 모양이 새겨진 반지였는데 할머니가 끼고 있는 반지랑 아주 비슷했어요. 이 말 한마디가 박수진 할머니의 세상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순간 그녀의 떨리던 손길이 멈췄다. 할머니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주름진 왼손 약지를 내려다 보았다. 45년 동안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끼고 있던 달고 달아 광택을 잃었지만 여전히 하트 문양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은반지. 이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젊은 시절 신분의 벽 앞에서 갈라져야 했던 첫사랑 김지훈과의 영원한 재회를 약속했던 유일한 증표였다. 하트 모양이라고 했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가늘어
민에게 겨우 들릴 정도였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반지랑 똑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분은 아주 부자 같았어요. 낡은 코트였지만 좋은 옷이었거든요. 박수진 할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 4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는데 신분 차이로 인해 강제로 헤어진 그 사람이 그것도 이렇게 우연히 자신의 손녀의 선행으로 인해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단 말인가?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렸다. 이 상황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운명이었다. 미나의 작은 희생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45년 전 멈춰섰던 두 사람의 숙명을 다시 움직이게 한 것이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얼굴색이 안 좋으세요. 미나는 할머니의 이상 반응에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박수진 할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아니다, 미나야. 그냥 추워서 그런다. 어서 가서 쉬렴. 그녀는 서둘러 미나를 재웠지만 자신은 그날 밤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일 수 없었다. 그녀는 그 노인이 정말로 김지훈인지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45년 전 그토록 필사적으로 찾았으나 닿을 수 없었던 그 이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반지와 이제 낯선 병실에 누워있을 그 노인의 반지가 다시 만나게 될 운명을 생각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웠다. 이 기막힌 재회는 과연 축복일까?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일까? 밤새 박수진 할머니는 단 한숨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좁은 방천장의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그녀는 끊임없이 손가락에 낡은 은반지를 매만졌다. 하트 모양 은반지. 이 단순한 단어가 수십 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과거의 문을 강제로 열어젖혔다. 이성이 우연일 뿐이라고 속삭였지만 심장은 이미 45년 전의 뜨거운 약속을 기억하며 미친 듯이 박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노인이 정말 김지훈일 리 없다고 되뇌면서도 혹시 모를 운명의 장난에 대비하듯 아침 일찍 일어나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다. 미나는 할머니의 불안함을 눈치챘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어 그저 곁에서 할머니를 거들었다. 아침 식사로 남은 밥과 김치만으로 허기를 채운 모녀는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는 불안감 속에 앉아 있었다. 그때 좁은 골목 입구에서 낯선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이 낡은 동네와 어울리지 않는 조용하지만 묵직한 고급 승용차의 엔진음이었다. 잠시 후 낡은 대문 앞에 멈춰 선 검은색 세단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그는 박서준이었다. 40대 중반의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고가의 정장 차림이었고 그의 발에 신겨진 구두는 좁은 골목의 축축한 흙바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이 반지하 방의 공간을 압도했다. 박수진 할머니는 미나의 손을 꼭 잡고 현관으로 나섰다. 저 실례합니다. 혹시 미나 양대기 맞으신지요? 저는 이 김에 있는 박서준이라고 합니다. 박서준은 정중했지만 그의 격식 있는 태도는 할머니를 더욱 긴장시켰다. 어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어색하게 방으로 그를 안내했다. 박서준은 좁은 방 안을 잠시 둘러보았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어제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신 따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 말로는 조금만 늦었어도 위급했을 거라고 합니다. 박서준은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미나를 바라보았다. 정말 어린 나이인데도 그런 용기를 내주시다니 고맙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박서준은 준비해온 흰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이건 저희의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하지만 미나는 고개를 저었고 할머니 박수진 역시 단호했다. 괜찮습니다. 저희 미나가 한 일은 돈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할아버지께서 무사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박서준은 두 모녀의 확고한 진심에 놀랐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거두어 드렸다.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식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혹시 저희 아버지를 간호하면서 뭔가 특별한 것을 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 질문이 바로 박수진 할머니가 밤새도록 두려워했던 순간이었다. 미나가 먼저 대답했다. 네, 할아버지께서 은반지를 끼고 계셨어요. 하트 모양이 새겨진 작고 낡은 반지였어요. 박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아버지는 그 반지를 젊은 시절부터 단 한 번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늘 애지중지하셨지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박수진 할머니의 심장은 멈추는 듯했다. 그녀의 손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박서준은 그 미묘한 동요를 놓치지 않았다. 어머니께서도 비슷한 반지를 끼고 계시네요. 박서준이 할머니의 손을 가리키자 할머니는 황급히 손을 감추었다. 아, 이건 그냥 아주 오래전부터 끼던 겁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박서준은 더 이상 깊이 캐묻지 않았다. 그는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확인된 듯 했다. 하지만 박수진 할머니는 아직 확신을 내릴 수 없었다. 이름 석자를 듣기 전까지는. 박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용기를 내어 물었다. 혹시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박서준은 순수하게 답했다. 아, 저희 아버님 성함은 김지훈입니다. 김지훈 옹이십니다. 그 이름이었다. 박수진 할머니의 얼굴은 마치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그녀를 미나가 놀라서 부축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박서준도 당황하여 그녀를 염려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신지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할머니는 겨우 호흡을 가다듬었다. 괜찮습니다. 잠시 현기증이 나서요. 45년 만에 듣는 그 이름, 신분의 벽에 가로막혀 강제로 이별해야 했던 청년 김지훈. 그 세월이 흐른 뒤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손녀의 작은 희생으로 인해 그 운명의 고리가 다시 연결되다니 박서준은 자신의 명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직접 감사를 표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때 뵙기를 희망합니다. 박서준이 떠난 후에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파열된 운명의 파편만이 남아 있었다. 미나는 할머니의 비정상적인 반응에 불안한 눈으로 물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그 할아버지, 아시는 분이에요? 박수진 할머니는 손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운명이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미나야, 할머니가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네가 오늘 구해준 그 할아버지는 김지훈. 그 이름 석자가 박서준 이사의 입에서 흘러나왔을 때 박수진 할머니는 자신의 심장이 45년 전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으로 되돌아간 것을 느꼈다. 숨이 막혀왔고 세상 모든 소리가 멎은 듯했다. 박서준이 떠나고 좁은 방에 다시 둘만 남게 되었을 때 미나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할머니의 영혼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그 할아버지, 누구세요? 왜 이름을 듣고 그렇게 놀라셨어요? 미나의 질문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의 확인이었다. 할머니는 주저앉았던 무릎에 힘을 주고 손녀의 두 손을 꼭 잡았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다. 이 모든 기막힌 우연이 어쩌면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박수진 할머니는 먼지 쌓인 옛 기억의 상자를 열었다. 미나야, 할머니가 너에게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들려줄게. 아주 먼 옛날, 네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이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야기의 시작과 함께 차츰 단단해졌다. 시간은 1980년대 초반, 공간은 서울의 한복판에 위치한 명문가 김지훈 가문의 대저택이었다. 할머니는 20살의 꽃다운 나이에 그 집에 식모로 들어갔다.
고향의 가난한 부모님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밤낮 없이 고된 노동에 시달렸지만 그녀에게는 불평할 여유조차 없었다. 그 시대는 신분이 엄격하게 나뉘어 있었고 식모의 딸인 박수진에게는 그 집의 모든 것이 감히 올려다볼 수 없는 높은 벽이었다. 그리고 그 집에는 김지훈이 있었다. 명문대를 다니던 그는 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와 있었다. 지훈은 다른 부잣집 도련님들과는 달랐다. 그는 가정부들에게도 친절했고 사람을 차별하는 법이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뒷마당에서 빨래를 개고 있을 때 지훈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수진 씨, 고생 많으십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였지만 지훈은 그녀의 손에 든 책을 보고 말을 걸기 시작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하세요? 하지만 글씨를 잘 모르시는군요. 수진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다. 가난 때문에 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던 그녀였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도 심심한데 좋은 일도 하고 좋잖아요. 그렇게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수업이 시작되었다. 지훈은 밤마다 몰래 수진에게 글을 가르쳤다. 한글부터 시작해 간단한 한자까지. 수진은 똑똑했고 배우는 속도가 빨랐다. 지훈은 그녀의 명민함과 선량한 마음에 점점 매료되었다. 수진 역시 자신의 신분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해주는 지훈의 따뜻함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들은 신분의 벽을 잇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고향 이야기와 대학 생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느 여름밤 대저택 정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반딧불을 바라보던 순간 지훈은 수진에게 고백했다. 수진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수진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두려움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저도 알아요. 우리 집에서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지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똑같은 모양의 작은 은반지 2개가 들어있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하트 모양은 우리의 마음을 뜻해요. 하나는 당신이,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서울로 돌아가 공부를 마치고 반드시 아버지를 설득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이 반지를 결혼 반지로 바꿔드릴게요. 그때까지 이 약속을 잊지 말아주세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아들였고 지훈은 직접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신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수진 씨.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결국 지훈의 아버지, 즉 대저택의 주인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감히 천한 식모와 연애를 하다니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힐 셈이냐. 지훈의 아버지는 분노했고 그날로 박수진은 지훈을 만나보지도 못한 채 대저택에서 강제로 쫓겨났다. 지훈은 곧바로 강제 유학길에 오르며 두 사람은 무력하게 생이별을 당했다. 수진은 울부짖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날이 바로 수진이 지훈을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다. 수진은 고향으로 돌아갔고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했다. 평범했지만 착한 남편이었다. 수진은 겉으로는 평범하게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지훈과의 약속 그리고 은반지가 있었다. 결혼 후 딸을 낳아 기르며 평범한 행복을 누렸지만 남편은 10년 전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딸과 사위마저 5년 전 불의의 사고로 잃었다. 그렇게 그녀에게 남은 것은 손녀 미나뿐이었다. 미나야, 할머니는 그 후로 단 한 번도 이 반지를 빼지 않았단다. 너희 부모님을 잃고 힘들었을 때도 이 반지만이 할머니가 살아온 유일한 증거였어. 그 할아버지가 정말 김지훈이라면 그분도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야. 할머니의 눈가에는 45년 세월의 고통과 함께 다시 피어나는 희미한 희망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미나는 충격과 감동이 뒤섞인 눈빛으로 할머니를 올려다보았다. 눈물과 함께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미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린 할아버지가 정말 그분이었군요. 그럼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운명이에요. 어린 손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박수진 할머니의 흔들리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었다. 그녀는 이 기막힌 재회가 무엇을 의미하든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제 4, 5년 만에 숙명적인 재회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다. 미나의 고백을 들은 후 박수진 할머니의 심장은 더 이상 45년 전처럼 불안에 떨지 않았다. 이제 그녀를 지배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닌 숙명에 대한 확인의 간절함이었다. 할머니는 벽장에서 가장 아끼는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진 옷을 꺼내 입었다. 검은색 치마에 흰 블라우스를 갖춰 입은 할머니의 모습은 세월의 주름에도 불구하고 젊은 시절의 단아한 아름다움을 되찾은 듯했다. 미나는 그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미나의 작고 따뜻한 온기가 그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듯했다. 서울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대학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마치 45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 여행과 같았다.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서준 의사는 여전히 단정하고 격식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할머니와 미나를 보자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께서 깨어나신 후 내내 두 분을 찾으셨습니다. 박서준은 그들을 병실로 안내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께서 기억이 희미하신데도 어머니께서 끼고 계신 반지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똑같은 반지를 가진 분이 있다면 꼭 만나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이 말은 박수진 할머니의 마지막 의구심마저 걷어냈다. 김지우는 정말로 그 약속을 잊지 않은 것이었다. 할머니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45년 동안 그를 향한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였던 감정들이 이 순간 하나의 벅찬 감격으로 승화되었다.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할머니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미나는 할머니의 팔을 더욱 단단히 붙잡아 주었다. 할머니, 힘내세요. 후회하지 않기로 하셨잖아요. 미나의 어린 용기가 할머니에게 마지막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박서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병실 안에는 백발의 노인, 김지훈이 침상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병약했지만 그의 모습에서는 여전히 세월을 관통하는 명문가의 기품이 느껴졌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 박수진 할머니와 눈이 마주친 순간 45년의 시간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졌다.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 어떤 말도 꺼내지 못했다. 병실 안에는 팽팽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두 사람만의 격정적인 서사가 담겨 있었다. 할머니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김지훈 옹의 눈가도 촉촉해졌다. 수진 씨인가요? 정말 박수진 씨. 김지훈 옹의 목소리는 힘겹고 떨렸지만 그가 내뱉은 이름은 젊은 시절의 애틋함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네, 지훈 씨. 저예요. 수진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45년 만에 재회였다. 너무나도 길었던 세월. 김지훈 옹근 침상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겨워 보였다. 박수진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마주 닿았을 때 두 개의 낡은 하트 모양 은반지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듯 희미하게 빛났다. 약속 지켰군요. 김지훈 온기 반지를 내려다보며 흐느끼듯 말했다. 지훈 씨도요. 지훈 씨도 약속을 지켰어요. 두 노인의 눈물은 45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회한과 그리움을 모두 씻어내는 듯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박서준 이사는 충격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젊은 날의 비밀, 어머니 외에 다른 여자를 향한 이토록 깊은 감정의 존재를 그는 처음 알았기 때문이었다. 성공한 기업가였던 아버지 김지훈의 인생에서 이 낡은 반지와 눈물은 가장 예상치 못한 운명의 실타래였다. 그는 경직된 표정으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때 미나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김지훈 옹에게 인사했다. 할아버지, 저는 할머니 손녀 미나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셔다 드린 아이예요.
김지훈 옹은 그제야 미나의 존재를 정확히 인지했다. 그는 미나의 얼굴을 따뜻하고 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래, 네가 날 살려준 천사로구나. 고맙다, 미나야. 네 덕분에 난 45년 만에 다시 살게 되었구나. 그는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나는 부끄러워했지만 할아버지의 손길에서 낯설지 않은 따뜻함을 느꼈다. 신기하죠, 아버지. 최근 기억은 흐릿하신데 이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시다니요. 박서준은 복잡한 감정으로 물었다. 김지훈 옹은 쓸쓸하게 웃었다. 요즘 일은 쉽게 잊지만 45년 전 수진 씨와의 추억은 단 한 조각도 잊지 않았단다. 이 반지를 볼 때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늘 궁금했지. 재회는 감격으로 가득 찼지만 이젠 현실의 문제가 남았다. 박서준은 두 사람이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미나의 옷차림과 할머니의 고단한 모습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운명의 만남은 단순한 과거의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의 창조를 요구하고 있었다. 박서준은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이 아이의 순수한 선행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렸고 잃어버린 아버지의 영혼을 찾아주었다. 이제 그 은혜에 답할 차례였다. 감격적인 재회 후 병실은 잠시 현실적인 침묵에 잠겼다. 김지훈 옹과 박서준 이사는 미나와 박수진 할머니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미나의 낡은 옷차림, 특히 찬바람에 거칠게 튼 손은 그녀가 집안 살림을 위해 감내해야 했던 고통을 짐작하게 했다. 박서준은 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나 양은 학교에 다니고 있나요? 방과 후에는 무얼 하나요? 미나는 숨김없이 답했다. 네,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방과 후에는 박스를 줍거나 동네에서 심부름을 해서 돈을 벌어요. 12살 어린 소녀가 생계를 위해 고된 노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김지훈 옹은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의 생명을 구하고 45년의 숙명을 이어준 천사 같은 아이가 이토록 궁핍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었다니. 김옹의 눈빛은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뒤섞였다. 그는 박서준에게 고개를 돌려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서준아, 이 아이의 은혜는 단순히 생명을 구한 대가만은 아니다. 이 아이는 내게 수진 씨를 다시 찾아주었다. 나는 이 아이에게 그리고 수진 씨에게 35년 동안 갚지 못했던 빚을 갚아야 한다. 박서준 이사는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했다. 그는 이미 미나의 순수한 선행에 깊이 감동받은 터였다. 그들에게는 이제 단순한 보상이 아닌 운명에 대한 책임 있는 응답이 필요했다. 며칠 후 박서준은 퇴원한 김지훈 옹과 함께 할머니와 미나를 다시 찾아왔다. 할머니의 좁은 반지하 방은 여전히 가난했지만 그들의 재회 이후 두 모녀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희망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박서준은 정중하게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어머님, 미나 양의 미래를 위해 저희가 준비한 것입니다. 봉투 안에는 미나 장학재단, 설립 서류와 함께 중학교부터 의과대학 졸업까지 학비 전액 지원, 문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미나의 눈이 놀라움과 기대로 커졌다. 그녀의 꿈은 오랫동안 그저 그림자에 불과했던 조이산무라는 꿈이 이제 현실의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박수진 할머니는 단호하게 손사래를 쳤다. 안 됩니다, 서준 이사님. 저희는 이런 과분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나가 한 일은 돈으로 보상받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훈 씨가 무사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할머니의 거절은 단호했지만 그것은 수십 년간 가난 속에서도 지켜온 자존심이자 품이었다. 김지훈 옹기 직접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감정이 실려 있었다. 수진 씨, 이건 자네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네. 미나의 미래를 위한 나의 마지막 책무일세. 45년 전 나는 자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떠나야 했어. 나는 그 죄책감을 평생 지고 살았다네. 이제라도 자네의 손녀를 통해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네. 미나 같은 아이는 반드시 좋은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어. 할머니는 갈등했다. 수십 년간 고수해온 자존심과 눈앞에 펼쳐진 손녀의 찬란한 미래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미나를 바라보았다. 미나는 눈을 반짝이며 할머니를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 저 정말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손녀의 눈에 담긴 순수한 열망 앞에서 할머니는 결국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기로 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학금 제안이 수락된 후 박서준은 더욱더 조심스러운 제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어머님, 한 가지 더 제안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손님들을 위한 N 별채가 비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두 분과 자주 뵙고 싶어 하시고 미나 양도 학교에 다니기가 훨씬 편리할 겁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어머님께서도 미나 양 걱정 없이 지내시기를 저희는 간절히 바랍니다. 별채 이사 제안은 단순한 주거 제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수진 할머니에게 45년 전 신분 차이로 인해 쫓겨났던 안식처를 되찾아 주는 것이자 김지훈 가문의 정식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였다. 할머니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대저택의 별채라니. 45년 전 감히 발 디딜 수 없었던 그 높은 문턱을 이제 손녀의 은혜 덕분에 넘어가게 된 것이다. 박서준은 할머니에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다고 말하고는 돌아갔다. 그날 밤 박수진 할머니는 잠 못 이루고 미나를 안았다. 45년의 세월이 이토록 기적적인 형태로 보상받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민에게 속삭였다. 미나야, 네가 할아버지를 도와준 1,000원이 이렇게 큰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었구나. 이건 정말 운명이었나 봐. 미나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평온하게 잠들었다. 이제 그들의 삶은 좁고 습한 반지하 방에서 벗어나 희망과 따뜻함이 가득한 새로운 시작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박수진 할머니가 마침내 미나의 미래를 위해 김지훈 옹과 박서준 이사의 제안을 수락했을 때 미나의 삶뿐 아니라 그들 주변의 세상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박서준 이사는 약속대로 미나 장학재단의 설립을 공식화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후원을 넘어 기업 차원의 사회 공헌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재단의 목적은 명확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선행과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아이들을 지원한다. 는 것이었다. 언론은 미나의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1,000원의 기적, 45년의 숙명을 이어준 천사소녀라는 헤드라인은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재벌가 아들과 가난한 소녀의 이야기, 그리고 45년 만에 재회한 첫사랑의 드라마에 열광했다. 이러한 선한 영향력의 물결은 가장 먼저 미나의 생명을 구한 택시 운전사 공 씨에게서 구체화되었다. 공 씨는 미나의 1,000원짜리 지폐를 아직도 지갑 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그날 미나의 작은 희생과 순수한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고작 1,000원으로 생명을 살리려 했던 그 아이의 마음이 저에게 세상을 다시 보게 했습니다. 공 씨는 동료 택시 운전사들을 모아 1,000원의 기적 봉사단을 조직했다. 이는 어려운 이웃이나 노약자를 위해 무료로 택시를 운행하는 자발적인 모임이었다. 처음에는 몇몇 운전사들로 시작했지만 미나의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수백 명, 곧 수천 명의 운전사들이 이 운동에 동참했다. 그들의 선행은 길 위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작은 기적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학교와 지역사회도 변했다. 미나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는 미나의 날을 지정하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꾼다. 는 교훈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친구 미나의 이야기에서 비롯된 생생한 현실이었다. 미나는 어느새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겸손했고 자신의 행동을 과장하지 않았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순수한 태도는 사람들의 감동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한편 미나는 박서준 이사가 마련해준 깨끗하고 편안한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와 공부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추위에 떨며 박스를 줍지 않아도 되었다. 미나의 꿈인 의사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도 시작되었다.
김지훈 옹을 치료했던 의사의 제안으로 미나는 방과 후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소아병동의 어린 환자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일을 했다. 미나의 마음은 언제나처럼 따뜻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손은 단순히 박스를 줍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의 생명을 구하고 희망을 전해줄 지식과 기술을 배우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미나의 삶은 희생을 통해 얻은 축복이었고 이 축복은 다시 세상에 선한 에너지를 퍼뜨리는 씨앗이 되었다. 박수진 할머니는 미나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매일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았다. 그녀는 45년 전 신분의 벽 앞에서 절망했던 자신의 삶이 손녀의 순수한 선행 덕분에 이토록 찬란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운명의 힘을 실감했다. 그녀는 비로소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김지훈 옹과의 재회라는 새로운 현재를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김지훈 옹 역시 미나 덕분에 잃어버린 사랑을 찾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여생을 의미 있는 곳에 헌신할 기회를 얻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미나의 1,000원짜리 동전 하나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멈출 수 없는 거대한 선행의 물결이 되어 서울을 넘어 한국 사회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 안기 시작한 것이다. 미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인간의 선의지가 가진 놀라운 파급력에 대한 증명이었다. 미나의 선행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키는 동안 김지훈 옹과 박수진 할머니의 개인적인 운명은 마침내 평온한 궤도를 찾았다. 할머니와 미나는 김지훈 옹의 대저택 내에 위치한 별채로 이사했다. 낡고 습했던 반지하 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깨끗하고 아늑한 공간이었다. 미나는 더 이상 추위에 떨거나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오로지 학업과 병원 봉사활동에만 전념하며 의사의 꿈을 키울 수 있었다. 할머니 박수진은 넓고 아름다운 정원을 산책하며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미나의 밝은 웃음과 지훈 옹의 따뜻한 시선 덕분에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매일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지훈 옹은 수진 할머니가 끓여주는 소박한 된장찌개와 정갈한 반찬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처럼 맛보았다. 45년 만에 되찾은 일상, 평범한 아침 식사와 저녁 대화 속에서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 수진 씨, 이렇게 매일 당신이 곁에 있어주는 것이 꿈만 같소. 45년 동안 기다려온 보람이 있구려. 김지훈 옹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어느 날 김지훈 옹은 수진 할머니를 조용히 별채 정원으로 불렀다. 봄이 오기 직전의 쌀쌀한 저녁이었다. 그들이 젊은 시절 사랑을 속삭였던 대저택 정원의 벤치와 흡사한 곳이었다. 수진 씨, 우리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너무 많은 세월을 돌고 돌아왔소. 나는 자네를 잃은 후 삶의 한쪽이 늘 비어 있었네. 이 반지를 뺄 수가 없었지. 그는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낡은 은반지를 만지작거렸다. 수진 씨, 나는 이제 더 이상 자네와 떨어져 있고 싶지 않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시지탄이라도 좋으니 내 옆에서 나의 아내가 되어 주겠소? 45년 전 우리의 약속을 이제라도 완성하고 싶네. 김지훈 옹은 진심을 담아 청혼했다. 박수진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45년을 기다려온 프로포즈였다. 신분의 벽 때문에 좌절되었던 젊은 날의 꿈이 이제 노년의 삶에서 기적처럼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지훈 씨, 네, 제가 지훈 씨의 아내가 될게요. 너무 늦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고 그들의 낡은 은반지가 마주 다 희미한 약속의 빛을 발했다. 얼마 후 김지훈 가문의 대저택 정원에서는 작고 소박하지만 감동적인 결혼식이 열렸다.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이 참석한 자리였다. 박서준 이사 가족과 미나의 선행으로 조직된 1,000원의 기적 봉사단 대표인 공 씨도 참석해 두 사람의 만년의 사랑을 축하했다. 수진 할머니는 순백의 한복을 차려 입었고 김지훈 옹은 단정한 양복을 입었다. 주례사 앞에서 그들은 45년 전에 낡은 반지 옆에 새로운 결혼 반지를 조용히 끼워 넣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김지훈 옹은 미나를 품에 안았다. 미나야, 이제 우리 할머니는 나의 아내이고 너는 우리의 정식 손녀가 되어야 한다. 김지훈 옹과 박서준 이사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 미나를 입양했다. 이제 미나는 김미나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녀의 눈빛은 비로소 완전한 안정을 찾았고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피어났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된 거죠? 미나의 순수한 질문에 김지훈 옹과 박수진 할머니는 눈물 대신 웃음으로 답했다. 그래, 미나야. 너는 우리에게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가족이란다. 네가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었어. 그들의 거실 한가운데에는 새로운 가족 사진이 걸렸다. 김지훈 옹, 박수진 할머니, 그리고 미나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혈연을 넘어선 깊은 사랑과 운명의 실타래로 엮인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가족이었다. 이 모든 행복은 12살 소녀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1,000원짜리 동전 하나에서 시작되었다. 그 작은 선행이 김지훈 옹의 생명을 살렸고 45년 전의 사랑을 다시 이어주었으며 한 소녀에게는 밝은 미래와 따뜻한 가족이라는 기적을 선물했다.